김부용을 잡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이 있을 것이고 필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라. 김정은이 직접 내린 이 명령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은 중국 땅에서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해외 공작과 외화 조달을 담당했던 제가 왜 김정은의 최우선 체포 대상이 되었을까요? 평양 최고 특권층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부용입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산하대외정보조사부 비밀재정실에서 일했습니다. 해외 공작원 활동과 외화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였죠. 평양 최고 특권층의 삶을 누렸습니다. 외제 승용차, 고급 아파트, 해외 출장까지. 일반 주민들이 꿈꿀 수도 없는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 가을,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후 저와 가까웠던 동료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용이 형,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사람이 없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형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가 돕니다. 조심하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숙청 명단이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담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야. 상부에서 내려온 이야기예요. 며칠 안에 움직일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뒷목이 따끔거렸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신호등에서 멈춰 설 때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검은 승용차들이 눈에 띄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어요. 내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도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숙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며칠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 보이부 차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은 승용차가 하루 종일 우리 집을 감시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서도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렸어요. 더 끔찍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제와 함께 일했던 김 과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며칠 후 총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부장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이 무사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깨워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탈출해야겠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죽어요.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죽느냐, 탈출하느냐.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평양 최고 특권층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탈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찾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모든 게 위험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댁에 잠깐 다녀온다고만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중국 브로커 2명과 만나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모두 겁이 나고 힘들었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언제까지 걸어야 해요? 연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인지, 정말 살아서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2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계병들이다. 모두 엎드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계병들이 순찰을 도는 거였어요. 우리는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아내가 연지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발견되면 우리 가족은 끝이니까요. 다행히 경계병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철조망이 있고 경계병들이 많아요. 발각되면 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걸어야 했어요.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계속 걸어야 했거든요. 셋째 날 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철조망을 넘고 있을 때 경계병들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뛰어,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다리가. 총알이 아내 다리를 스쳤던 거예요.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참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계병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추적견까지 풀린 거였어요. 아빠, 무서워. 종수가 울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등에 업고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야 했어요. 그렇게 밤새 도망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추격이 멈췄어요.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서 낙엽 더미에 몸을 숨기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옷을 찢어서 지혈을 했어요. 아내는 아픈 것도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살아야죠.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특권도, 돈도, 지위도 모두 잃었지만 생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구간이 가장 위험해요. 마지막 철조망을 넘을 때 저는 하늘에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세요. 철조망에 걸린 옷이 찢어져도 손에서 피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쫓기는 몸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한국에 가자.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가자. 살고 싶다는 의지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은신처는 국경 근처의 폐가였습니다. 지붕이 새고 문짝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머리 위에 지붕만 있어도 고마운 상황이었거든요. 첫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개가 짖을 때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힐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공안이 오는 건 아닐까? 북한 공작원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여보, 못 주무세요? 아내가 작게 물었습니다. 다리 상처 때문에 아내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좀 자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북한 경계병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저와 아내는 교대로 망을 봐야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폐가 앞에서 멈췄어요. 일어나. 빨리. 저는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차 문이 꽝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우리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내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아무 소리 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폐가에서 100m쯤 떨어진 옥수수밭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중국 공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폐가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5분만 늦었다면 잡혔을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없네. 하지만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공안들의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30분 정도 더 주변을 수색한 후에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두 번째 은신처로 데려간 곳은 어느 농가의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부용 씨, 큰일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당신을 찾고 있어요. 브로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북한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김부용을 잡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이 있을 것이고 필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라고요.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까지 수배령이 돌고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저를 찾고 있다니. 제가 얼마나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더 자주 이동해야 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해요. 그날부터 우리의 도피 생활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장소를 옮겨야 했어요. 폐가, 여관, 농가 창고, 산속 임시 텐트까지. 안전한 곳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작은 여관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밤 10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걷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 여관 손님들과는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똑똑똑. 옆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분증. 공안이었습니다. 방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곧 우리 방 차례가 될 거였습니다. 어떡하지? 아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는데 깨우기도 조심스러웠어요.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화장실 창문은 2층 높이였어요.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드디어 우리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분증. 잠깐만요. 옷 입고 있어요. 아내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종수를 등에 업고 창문으로 나갔어요. 아내가 연지를 안고 뒤따랐습니다. 2m 높이에서 뛰어내렸을 때 발목을 삐긋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살기 위해서는 아픔도 참아야 했거든요. 빨리.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우리 방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 늦었으면 잡혔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길가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11월 중국 밤 공기는 뼈에 스며드는 듯 추웠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이 악몽이었어요. 잠들면 꿈에서도 쫓기고 있었고
깨어있으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말수가 점점 줄었어요.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연지가 어느 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브로커가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갈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한국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안전할 거예요. 한국.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 김정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비공개 루트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왔구나. 정말 살았구나. 그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밤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 온 거였어요. 국정원에서 나온 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아, 이제 정말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안전하다는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특별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임시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대로 된 침대가 있고 따뜻한 난방이 되고 무엇보다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문 잠갔어요? 아내가 습관적으로 물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밤 확인했던 말이었거든요. 잠갔어요. 그런데 여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김정은도 여기까지는 못 와요. 그 순간 아내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보는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잠들었어요. 연지가 잠꼬대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안전해요? 응, 안전해. 푹 자. 저는 아이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수척해졌던 얼굴들이 이제 조금씩 편안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10시간을 통잠으로 잤습니다. 깨어나서도 혹시 꿈인가 싶어서 여러 번 창밖을 내다봤어요. 보이부 차량도 없고 수상한 사람들도 없고 그저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자유구나.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법, 금융 시스템, 직업훈련, 의료 지원까지 모든 것이 신세계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아내 다리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통증 없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아내가 울었어요. 아픈 것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도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무서워서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는데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여기서는 정말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종수가 물었을 때 제가 답했어요. 응, 뭐든지 마음대로 말해도 돼.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 와, 정말. 아이들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들 종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된 거죠. 입학식 날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용기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딸 연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사귀고 꿈도 생겼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요. 아내는 직업훈련을 받아서 곧 취업할 예정입니다. 여보, 제가 돈도 벌게 되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겠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 때 내일 아침 살아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무사히 집에 올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 어느 날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밤하늘이었습니다. 김정은아, 너는 여기까지 못 온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있어요. 북한의 추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안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저는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한국에서 북한의 첩보 및 경제 공작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증언을 하시나요? 어떤 분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땅에서 저는 오늘도 진실을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매일 밤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